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임 넉 달 만인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이번 대책 초고강도 대책으로 보십니까? 네, 초고강도 대책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책이 또 예고편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대책까지 합쳐져 가지고 두 개를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되는 거에 전반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내용 중에서 일단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서울 시내 전 지역 그리고 네.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던데요. 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먼저 어저께는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같이 묶였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를 하기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매매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택 거래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오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만 하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서울시장 혹은 국토부 장관인데 서울시장이 지정한 지정지역 외에 개별구로 지정하지 못하고 서울시 전역이라는 행정지역으로 지목해야 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들도 같이 묶여가지고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군데를 토호제와 기타 규제 지역으로 같이 묶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원래 97이라는 한 달 전에 나왔던 대책에서 네. 국토부 장관이 개별 지역을 토호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추진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직 다 입법이랑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과정이 입법이 된다면은 서울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낮거나 가격 상승률이 적었던 1분이나 2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호제로부터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현재의 주택 시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40%까지 즉 5분위, 4분위 지역 위주로 강세였고 그래서 경기도 12군데를 지정한 거는 그런 맥락에서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역 특히 노원구 네. 예를 들자면 이쪽에 계시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여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결국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장은 97 대책 이후에 약 3, 4주 만에 주간 0.1% 이하에서 0.27까지 올라갔고 개별구는 서울도 0.56까지 갔고 경기도는 0.9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유로 하면은 1년에 5, 60%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강세에서는 그냥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15억 넘는 집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 많이 줄었고요. 25억 초과신 2억 원. 이 정도 금융규제면 이거 집을 사려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먼저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 원 금융규제는 6.27 대책에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었고 이번에 추가된 거는 15에서 20억 사이를 4억 원으로 더 낮추고 네. 20억 이상은 다시 2억 원으로 더 낮추면서 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19년 12, 16 대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네. 기억하시겠지만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0원 이런 좀 과격한 정책을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25억 넘는 주택이 대출 2억이나 15억 넘는 거 0억 원이나 네. 거의 개긴도긴 하는 수준의 네. 강력한 이제 수요 규제 정책인데 네. 이런 지금 주택 시장이 결국은 어쨌든 고가나 초고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쓴 것 같고요. 네. 다만 생애 최초 대출 그리고 규제 지역이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네. 70에서 40으로 내려오는데 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여전히 LTV 70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 지역이 고가와 초고가 중심으로 좀 집중됐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금융규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전국에 집이 있으신 유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실 네. 때 본인의 그 담보 DSR 한도에서 전세 대출의 이자가 차감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집이 있는데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예시를 네. 들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전세를 한 4억짜리를 들어갈 건데 3억 대출 받을 거다. 그러면 그 3억에 한 4%인 1,200만 원이 제 대출 한도에서 차감이 돼요. 빠진 채로 대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DSR을 네. 이미 다 채워놨다면 그 3억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 한도 안에서는. 네네네. 결국 그 얘기는 전세가 현재 가계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DSR 미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적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계신용 증가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자금 대출 6억, 4억, 2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은 이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반영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년에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총량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주택 관련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은행 기준으로 감독원에서 계산을 할 때 15%라는 거를 뭐 20%로 높이면서 이런 얘기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총량제로 묶겠다는 거랑 유사한 게 같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규제도 같이 발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서 처음에 초고강도 대책의 일부 전반부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유세, 거래세, 인상카드가 남겨놨는데 그럼 그 후반부는 이 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 용역과 TFT를 돌려서 종합적인 그런 세제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참여정부 때 신설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은 세제가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신설이요? 네, 종부세도 그 참여정부 때 신설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원래부터 있었던 세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세제는 얼마든지 신설 재정비 재조립이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그냥 재산세 얼마 올릴까, 종부세 얼마 올릴까, 또 취득세 얼마 할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를 조금 어렵게 하는 거래 규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에 낀 갭매수를 어렵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은 것도 물론 LTV 70까지 빌릴 수 있는 걸 LTV 4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생애 최초를 쓰시는 분은 어차피 70까지 쓰는 건데 전세를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전세 낀 갭매수가 불가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집을 못 사게 했으니까 전세를 타겟했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자가 수요와 전세 투자 수요 중에서 수요가 절반 정도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보유 부담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의 상승을 막지만 이 주택을 뭐 판다거나 할 이유는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결국 건드리기 위해선 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 세제에 대한 정비를 이제 앞으로 예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지금 그러면 예상하는 신설될 수 있다고 보시는 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네네. 근데 현재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뭐 외부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추론하기에는 네네.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지향하는 바라든 거 여러 가지를 보면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새롭게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종전에 있었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개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그 기전 중에 하나는 합산이냐 비합산이냐는 개념이 있는데 합산으로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합산으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결국 많이 갖고 재산세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있으면 많이 내는데 그래서 결국 종부세가 불러왔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세제와 관련한 불공정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불공정한 종부세를 가지고 다시 손을 대기보다는 어떤 부유세 성격의 토지와 관련한 여러 과세가 새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 활용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이 이제 국토부가 발표했던 97 부동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뭐 굉장히 뜸을 들였는데 97을 딱 받아보니까 97은 전체 수도권이 135만이었고 숫자 자체는 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준공도 아니고 착공이고 네. 무엇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얼마나 할까 막 긴장하면서 봤는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5년에 38,500호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5년에 38,500호를 공급한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을 많이 했고 네. 그 맥락으로 97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로 오히려 9월 둘째 주부터 서울이 0.1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5주차가 되니까 0.27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그게 10.15를 불렀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 정책이나 노후 청사 하는 것들은 그냥 스케줄대로 그냥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기보다는 공급은 그냥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후행 변수이거든요. 시장 좋으면 공급 따라오고 시장이 나쁘면 공급이 막히게 되는 이런 후행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15 대책이 이번 시장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많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 장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장은 아마 이거는 이 효과가 있다 없다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단기 효과는 있다는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를 묶었고 전세 끼인 갭 매수를 어렵게 했으니까 수요가 반토막이 났고 반토막이 난 수요 상황에서는 아마 상승률이 좀 다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주간 0.3, 0.6 이런 걸 넘어가지고 0.1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다만 이것이 뭐 하락을 용인하는 형태의 강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 다음에 나올 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와 같이 묶였을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세제 부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은 또 시장은 자연스럽게 시차를 두고 26년에 새로운 은행의 그 대출 슬롯이 열리는 시기에 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아직 한 3개월 정도,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중기적인 영향은 이제 그런 부분이랑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값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분위 지역이나 4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소득자나 맞벌이 고소득자의 레벨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의 주택 가격이고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은 일본은 개별단지 위주로 가격 스파이크가 아주 셌는데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3천 가구가 있어도 3가구가 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하면 3천 가구가 다 오르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그런 식의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동네에서 어떤 한 동이 한 건물이 한 주택이 초고가를 기록해도 다른 주택과 편차가 많이 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말에 8호부터 92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울의 5분이나 4분이가 유난히 추세적인 강세인 것은 맞으나 모든 5분위 4분위 거주민들이 그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배임을 할 수 있냐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은 이제 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중을 비췄다면은 저는 그거를 좀 잘 읽어내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내년에 잔잔한 대책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경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